한국 경제는 위기다. 이 말은 이제 뉴스 헤드라인도 아니고 충격적인 분석도 아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배경음처럼 들린다. 출산율, 부동산, 가계부채 성장률 둔화, 고령화, 청년 실업, 자영업 폐업, 환율 불안, 달러 강세. 이 단어들이 하루라도 빠지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을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하나 바꾼다. 한국 경제는 지금 불편한 상태인가? 아니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가? 이 둘은 전혀 다른 질문이다. 불편함은 살아있으면서 겪는 상태다. 무너짐은 선택권이 사라진 상태다.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단어로 착각하는 순간 공포는 커지고 판단은 사라진다.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은 이것이다. 국가는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국가는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질 때 무너진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꺼낼 수 있는 경제적 선택지다. 나는 국가의 선택권을 4가지 통제력으로 나눈다. 첫째, 에너지 통제력. 둘째, 식량 통제력. 셋째, 기술 통제력. 넷째, 금융 통제력.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흔들리면 그 국가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된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가 현실에서 증명했다. 이제 그 사례를 보자. 먼저 레바논이다. 레바논은 한때 중동의 금융 허브였다. 외화가 들어왔고 은행 시스템은 커 보였다. 문제는 구조였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았고 은행은 국가 채권을 계속 떠안았다. 이 구조는 사람들이 믿는 동안엔 굴러간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춘다. 레바논에서 그 순간은 통화 신뢰 붕괴였다. 사람들은 자국 통화를 믿지 않았다. 은행에 돈이 있어도 찾을 수 없었고 자기 돈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됐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금융 통제력 붕괴다. 다음은 그리스다.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자기 통화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 통화를 쓰지 않는다는 건 위기 때 환율을 조정할 수도 통화량을 늘릴 수도 없다는 뜻이다. 부채가 쌓이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그리스는 숨을 고를 수 없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다. 긴축 임금을 줄이고 연금을 깎고 공공지출을 줄였다. 경제는 더 얼어붙었고 실업은 폭증했고 사회는 갈라졌다. 여기서 핵심 용어는 통화주권이다. 통화주권이 없는 국가는 위기 때 시간을 살 수 없다. 세 번째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관광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관광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이다. 팬데믹이 오자 관광 수입이 급감했다. 외화가 말랐다. 문제는 스리랑카가 에너지와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외화가 없으면 수입을 못한다. 연료를 못 사고 전기가 끊기고 물류가 멈췄다. 이건 성장률 문제가 아니다. 생활 자체가 멈추는 단계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가난해서 무너진 게 아니다. 외화 통화, 금융, 에너지 통제력을 동시에 잃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자.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건 분명한 약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경상수지를 짚고 가야 한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해외와 거래하며 외화를 벌고 쓰는 흐름이다. 수출 수입 서비스 수지, 해외 이자와 배당까지 포함한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외화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지만 제조 수출로 외화를 벌어왔다. 이게 첫 번째 방어막이다. 두 번째 방어막은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보유한 달러와 외화 자산이다. 위기 상황에서
수입 결제 금융 안정 시장 개입에 쓰인다. 외환 보유고가 있다는 건 공포가 와도 바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환율이다.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오른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 기업은 달러 수익으로 완충 효과를 얻는다. 환율은 위험이면서 방어 수단이다. 여기서 통화 스왑을 짚자. 통화 스왑은 위기 때 다른 나라와 통화를 교환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이건 아무 나라나 갖는 장치가 아니다. 국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레바논과 스리랑카는 이 안전망이 없었다. 한국은 이 안전망을 여러 차례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게 차이다. 이제 산업으로 가자. 한국의 진짜 힘은 제조업 자체가 아니라 제조 통제권이다. 제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대체 가능한 제조, 대체 불가능한 제조. 대체 가능한 제조는 가격이 전부다. 대체 불가능한 제조는 시간, 기술, 숙련, 품질, 공급망 경험이 필요하다. 위기가 올수록 대체 불가능한 쪽이 살아남는다. 이게 이 영상의 두 번째 핵심이다. 반도체를 보자.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전기다. 자동차, AI 데이터 센터, 무기체계 모두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 반도체 산업은 한 나라가 혼자 완성할 수 없다. 설계, 장비, 소재, 공정, 양산, 이 밸류체인의 여러 고리를 동시에 잡는 나라가 강하다. 여기서 수율을 설명하자. 수율은 생산한 제품 중 정상품 비율이다. 수율이 낮으면 원가는 폭증한다. 수율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는 공장을 짓는 산업이 아니라 공장을 굴리는 산업이다. 조선으로 가자. 조선은 낡은 산업이 아니다. 초고급 프로젝트 산업이다. LNG 운반선 하나에는 설계, 극저온 기술, 품질 인증, 납기 관리가 들어간다. 위기일수록 싸게 만드는 나라보다 확실하게 만드는 나라가 선택된다. 배터리로 가자. 배터리는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망,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수요가 늘수록 ESS는 필수 인프라가 된다. 이제 내부 문제로 돌아오자.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한국에서 자산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다. 가격 변화는 소비와 판단을 크게 흔든다 하지만 이건 국가 붕괴의 신호가 아니다. 내부 조정의 문제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부채의 위험은 규모보다 구조다. LTV, DTI, DSR은 가계가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다. 출산율로 가자. 출산율은 불편한 미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출산율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단정하면 아무 전략도 남지 않는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자.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다.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어 구조를 일부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버틴다고 해서 개인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대체 가능한 위치인가? 대체하기 어려운 쪽으로 이동 중인가? 뉴스는 오늘의 공포를 말하지만 구조는 내일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 채널 핀플루엔스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공포가 아니라 판단을 차분하게 다룬다. 오늘의 관점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자.